이번에는 대뇌 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 피질은 역할에 따라 감각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하는 감각 영역, 정보들을 통합 처리하는 연합 영역, 말초 기관의 운동 명령을 만들어내는 운동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가까운 두개골의 이름을 따서 4개의 역, 즉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두정엽 이렇게 4개의 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정엽에는 몸의 여러 부위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체성 감각 피질과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감각 연합 피질이 있어서 두정엽은 길잡기와 같은 시공간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두엽은 시각 피질과 시각 연합 피질이 있어서 주로 사물 인지를 담당하는 등 시각을 다루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를 세게 맞으면 별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축두엽은 주로 청각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데 축두엽에는 청각 피질과 언어의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 베르니케 영역이 있습니다. 청각 피질은 축두엽의 중앙 부위에 존재하고 베르니케 영역은 축두엽의 가장 뒤쪽 부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두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엽에는 언어에서 말하기와 관련되어 있는 브로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청각을 담당하는 축두엽의 가까운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전두엽에는 또한 골격근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운동 피질이 존재하는데 이 운동 피질은 전두엽의 가장 뒤쪽에 있는 이랑 전체에 걸쳐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위를 제외하면은 전두엽 중에서도 앞쪽에 있는 부분만 남게 되는데 이 부위를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은 의사결정, 계획 또는 성격 형성 등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포유동물의 대뇌 피질에는 많은 주름이 있는데 이러한 주름에서 안으로 들어간 부위를 뇌고랑이라고 하고 반대로 약간 부풀어져 밖으로 나와 있는 부위를 뇌이랑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중심고랑입니다. 중심고랑을 사이에 두고 전두엽 쪽에는 운동 피질 영역이 위치하고 있고 두정엽 쪽에서는 체성 감각 피질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촉각, 통증, 압력, 온도, 근육과 사지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눈, 코, 귀처럼 전문 감각기관에만 집중 분포되어 있는 수용체에서 생성되는 감각 정보가 되겠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을 보면 감각 정보가 여러 과정을 거친 후 시상에 일단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을 거친 후 1차 감각 영역, 해당 감각 정보를 관할하는 1차 감각 영역에 정보가 전달된 후 여기서 다시 이웃한 연합 영역에 전달되어 정보를 통합하고 인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전전두엽으로 전달되어 움직임과 행동이 계획되게 됩니다. 즉 정보를 통합한 후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전두엽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은 운동명령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운동명령은 운동피질에서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명령은 활동전위로서 생성되어 뇌관, 척수, 운동신경세포 등을 거쳐서 해당되는 근육에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감각 정보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 청각을 예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청각에 의한 정보는, 감각 정보는 연수와 중뇌를 거친 후 시상에 도달하고 이어서 청각을 관할하고 있는 측두엽의 1차 청각 피질 영역에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 이후의 과정은 연합 영역과 피질 영역을 거쳐서 명령이 만들어진 후에 다시 뇌관과 척수 등을 거쳐서 해당하는 말초기관에 명령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중심고랑을 사이에 두고 1차 운동피질과 1차 체성감각피질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신체 부위를 비교해 보면은 두 피질 영역에서 모두 다리와 발을 담당하는 영역은 뇌 중심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신체 부위를 담당하는 영역은 서로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담당하는 부위의 크기와 피질 영역의 크기는 서로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한 예로 몸통은 얼굴에 비해서 훨씬 큰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질 영역, 담당하는 피질 영역을 보면은 몸통을 담당하는 피질 영역이 얼굴을 담당하는 피질 영역보다 아주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담당하는 피질의 표면적은 체성감각 피질 영역에서는 그 부위에 분포하는 감각신경세포 수에 비례하고, 운동피질의 경우에는 그 부위 근육을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필요한 정밀도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척추동물에서 감각정보가 처리되는 뇌 부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의 경우는 대뇌 피질에서 감각정보가 처리가 되고 있고, 조기 어류의 경우 중뇌가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언어와 말하기를 담당하는 부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PET로 찍은 영상인데, 단어를 들을 때는 좌방구 측두엽 뒷부분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단어를 볼 때는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어를 생각할 때는 측두엽에 가까운 전두 피질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단어를 말할 때는 전두엽 좌방구 전두엽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브루카 영역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각각의 특정한 부위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뇌 피질은 좌방구, 우방구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좌우 두 개의 반구 사이에는 기능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반구의 경우는 수리 능력이나 논리적 추론을 하는 그러한 부위가 되겠고, 우반구는 형태, 얼굴 인식, 공간 감각, 비언어적 사고와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반구와 우반구 사이에는 뇌량이 존재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때 뇌량이 절단이 되면은 이 좌반구와 우반구 사이에는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분리된 뇌라고 하는데, 이때 왼쪽 눈으로 단어를 보여주게 되면은 왼쪽 눈으로 본 단어를, 그러니까 왼쪽 눈으로 그것을 인지하기는 하지만 그 단어를 읽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방구로 들어온 시각 정보가 언어 중추가 있는 좌방구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 철도공사 현장에서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분이 폭발 사고로 인해 철봉이 머리를 관통하여 전두엽의 대부분이 손상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아주 차분한 성격이었었는데, 사고 후에 아주 조급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두엽에 종양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분의 사례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지능과 기억은 정상이지만 의사결정 능력과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결함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전두 피질과 변연계 연결을 차단하게 될 경우 종양 발생 시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찰들을 토대로 전두엽은 성격과 의사결정을 하는 부위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전두 피질과 그 하부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두 피질이란 1차 운동 피질과 전 운동 피질을 제외한 나머지 전두엽 피질 부위를 말합니다. 전전두 피질은 앞에서 언급한 성격과 의사결정 외에도 집중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충동을 통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전두 피질은 다시 여러 개의 하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소레트럴,
로스트랄, 벤트로레트랄, 오비토프론탈, 도스메디알, 벤트로메디알 등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스라는 말은 등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벤트로란 말은 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터랄은 측면 또는 바깥쪽이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미디알은 중심에 가까운 쪽, 즉 안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스레터랄이라고 하면은 순 우리말로 등가 쪽으로 번역을 하고, 한문으로는 등배자를 써서 배외측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 할 때 이 가는 냇가, 바닷가 등에서 사용되는 그 가를 의미합니다. 영어, 순수한 우리말, 한문 이 세 가지 용어는 현재까지도 모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행히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용어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벤트로메디알의 경우는, 벤트로는 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배 쪽, 안쪽,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한문으로는 복내측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로스트랄은 이제 입 쪽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거의 앞쪽이라는 뜻으로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토는 보통 안화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부위는 눈 안구가 들어가 있어서 움푹 파인 구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배외측 전전두 피질과 복내측 전전두 피질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외측 전전두 피질은 논리적 정보에 의지해서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음식을 선택할 때 이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게 되면은 두꺼워지는 부위가 바로 배외측 전전두 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업 기억과 주의 집중,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 관여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복내측 전전두 피질은 변연계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서 감정적인 정보에 의지하고 또 감정적인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부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쪽이 이제 편도체죠. 편도체고 위가 이제 해마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통칭해서 변연계라고 하고, 주로 그러니까 감정을 다루는 뇌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은 이 변연계와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죠. 그리고 이 변연계 시스템과 일단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내측 전전두 피질은 이런 감정과 관련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배외측은 이 변연계 시스템과는 상대적으로 아주 먼 곳에 위치하게 되겠죠. 지금 단면이기 때문에 복내측이면은 그 단면 중심부 쪽에, 그러니까 뇌
중심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배 외측은 지금 현재 이 단면에선 보이질 않죠. 이것은 단면 뒤쪽 부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변연계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두엽의 진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은 고양이죠. 고양이, 개, 원숭이, 사람. 이때 특히 어떻습니까? 사람이 더 아주 많이 발달된 부위가 전두엽, 그 중에서도 전전두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에 비해서, 또 심지어는 원숭이에 비해서도 아주 크게 발달되어 있다. 전전두엽이. 그래서 전전두엽이 사람을 어쩌면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의 특성을 갖게 하는 부위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 따른 두개골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경우 이마를 선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 상당히 좀 누워있는 이런 각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모 하빌러스, 호모 에렉투스, 그다음 네안데르탈인, 그다음 현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로 나아가면서 이 이마 선이 점점 각도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두엽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 부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도의 인지와 추론 능력은 피질 주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사람의 경우 대뇌 피질의 무게가 뇌 전체 무게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영장류나 고래류 역시 현저하게 발달된 피질 주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질 주름이 없는 새들은 지능이 아주 낮다고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새들도 정교한 인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미국의 어치의 경우 저장한 먹이의 상대적 저장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즉 어떤 먹이를 먼저 저장했는지 나중에 저장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의 경우도 숫자나 추상적 관련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같음, 다름을 구별할 수 있고 명사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뉴칼레도니안 까마귀의 경우는 사람이나 영장류처럼 정교하게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어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 이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는 적절한 도구를 찾아서 또 적절하게 교정을 해서 원하는 먹이를 얻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새와 사람의 뇌 구조를 비교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새의 대뇌는 주름이 없는 대뇌를 갖고 있어서 해부학적 특징은 사람과 다르지만 새 조류의 대뇌에 있는 외피는
사람의 대뇌 피질과 마찬가지로 고등의 인지작용을 담당하고 있고 뇌의 다른 구조물들과도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새의 외피 역시 사람의 대뇌 피질과 마찬가지로 시상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가 얼마나 뛰어난 인지 능력과 추론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관찰 동영상을 실험 동영상을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He takes time to have a look. And then starts with the short stick. He finds it too short to reach the food. He then sets off to get the first stone. Got it. But he doesn't seem to know what to do with it. And another. He appears to be stuck. But now something seems to click. He dispatches the first stone. Then returns to collect the last one. Got it. The final stage. Success. 8 individual stages complete. The crow performed all 8 tasks in the correct order. 이번에는 시냅스 연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의 형성 단계를 보면은 신경세포의 발생, 사멸, 시냅스 제거,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신경망이 형성되게 됩니다. 신경세포의 발생 단계는
조절된 유전자 발현과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배아의 어느 부위에서 신경세포가 생성될지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신경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신경 성장에 꼭 필요한 신경성장 조절 인자는 그 양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올바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신경성장 조절 인자를 얻지 못해 사멸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약 절반 정도의 신경세포가 사멸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사히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신경세포가 활성화된 후에 사용되지 않게 되면 그 시냅스는 제거되게 됩니다. 생성 시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시냅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시냅스 제거도 약 50% 정도의 시냅스가 제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세포의 가소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가 자체 활성에 반응하여 구조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는 능력을 신경세포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의 결함이 생기면 자폐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신경세포의 가소성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절전신경의 말단이 절전 후 신경세포체와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경세포를 통한 신호 전달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마치 새로운 싹이 나거나 또는 새로운 줄기가 생기듯이 이 신경의 말단 부위에서 또 새로운 신경 말단이 이렇게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신경 말단이 다시 이 신경세포체와 시냅스를 이루기 때문에 활성이 증가할 경우는 시냅스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시냅스가 있었지만 이 시냅스를 통해서 활성이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시냅스가 이용되지 않을 경우는 이 시냅스는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즉 연결이 소실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아래쪽 그림은 한 개의 신경세포가 두 개의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신경세포체의 시냅스가 만약에 동시에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이 시냅스에 대한 반응이 두 시냅스에 대한 반응 모두 증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억과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보통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두 기억 모두 대뇌 피질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해마는 새로운 장기 기억을 획득하는데 필수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장은 다른 곳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해마가 손상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기억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 기억만 존재하게 되어 과거에 갇혀서 살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억과 학습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장기 상승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상승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냅스 간 연결을 변화시켜 시냅스 전달의 강도를 오랜 기간 동안 증가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해마 조직저편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이
과정에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인 글루탐산과 글루탐산의 수용체 중에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가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탐산 수용체에는 암파, 카이네이트, NMDA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LTP 과정에는 이 중에 암파와 NMDA 이 두 종류의 수용체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TP가 생성되기 이전의 시냅스를 보면은 시냅스 후 신경세포에는 세포막에 NMDA 수용체가 존재하고 암파 수용체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글루탐산이 유리된다 할지라도 글루탐산은 NMDA 수용체만 결합을 할 수 있고 암파는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NMDA에 의한 활동 전위만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시냅스 전 신경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높은 빈도로 활동 전위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LTP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 LTP 생성 과정을 왼쪽 하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활동 전위가 발생되면은 글루탐산이 아주 많이 연속적으로 분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NMDA 수용체를 저해하고 있던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NMDA 수용체를 통해서 칼슘과 소듐이 시냅스 후 신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칼슘은 세컨드 메신저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칼슘에 의해서 암파 수용체가 시냅스 후 신경 세포막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시냅스 후 신경 세포막에 두 종류의 글루탐산 수용체인 NMDA 수용체와 암파 수용체가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LTP의 생성 과정이 되겠고 LTP가 생성된 이후에 시냅스 전 신경세포로부터 활동 전위가 도달하게 되면은 이 분비되는 글루탐산의 암파가 먼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암파를 통해서 많은 소듐 이온이 시냅스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양이온이 들어오게 되니까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즉 막전위가 올라가게 디폴로 되는 거죠. 막전위가 마이너스 70mV 정도로 유지되다가 소듐과 같은 양전하가 많이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70이었던 것이 점차 마이너스 60, 50, 40, 30 이런 식으로 전위 네거티브 전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마침내는 포지티브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탈분극이라고 하는데 이 탈분극 과정에 의해서 NMDA 수용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NMDA 수용체는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는데 탈분극에 의해서 더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고 NMDA 수용체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NMDA 수용체를 통해서 소디움과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은 암파 채널은 소디움만 통과시켜주는 이온 소디움 셀렉티브 이온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 NMDA 수용체는 소디움과 칼슘, 비록 소디움을 더 많이 통과시켜주지만 소디움과 칼슘 모두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선택성 양이온 채널, Non-Selective Cation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한 번에 활동 전의가 전달되면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오로지 작은 정도의 작은 크기의 활동 전의만 발생시킬 수 있었는데, LTP가 형성이 되면은 많은 양의 암파 채널이 세포막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강한 강한 탈분극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아주 많은 양의 양이온들이 시냅스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냅스의 도움 없이도 활동 전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시냅스 후 막전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다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백질 인산화 효소,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에 의한 여러 가지 기전도 이 LTP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은 정상적인 경우 통합되는 뇌 기능들이 분열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은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한 가족이 정신분열증이면 정신분열증이 발생될 확률이 그림 49-2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정신분열증이 발생된 가족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일란성 쌍둥이가 정신분열증을 앓게 될 확률은 무려 절반 가까운 48%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일 경우는, 비록 쌍둥이이지만 이란성일 경우는 이 확률은 확 줄어들어서 정신분열증에 걸릴 확률이 약 17%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자녀들의 경우는 약 12.5%,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는 약 9% 정도가 정신분열증을 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의 경우 망상은 있지만 다중인격 증상은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도파민 분비신경의 이상과 고체 단백질 C4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페타민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물인데 정신분열 유사 증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반대로 도파민 수용체 억제제는 정신분열을 완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주요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요 우울증은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몇 달 동안이나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조울증은 양극성 장애로서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프로작 등 아민을 활성화시키는 약물이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뇌의 보상희로와 약물 중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어, 약어로 VT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위는 이쪽 그림에서 해마의 아래쪽 부위에 존재하는데 우리말로는 배 쪽 피계 영역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 쪽 피계 영역에 있는 신경세포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런 신경이고 이 도파민에 의해서 보상회로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VTA는 즉 배측 피계 영역은 사랑에 빠졌을 때나 또는 마약과 같은 약물을 섭취했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희로라고 하는 것은 식욕이나 성욕과 같이 뭔가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쾌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욕구가 해결되었을 때 느끼게 해주는 쾌감이 바로 보상희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중독성 물질이 바로 이 배 쪽 피계 영역의 도파민 신호 전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그림 49-24를 보면은 배측 피계 영역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은 보상희로를 느끼는 세포에게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카인이나 암페타민은 바로 이 시냅스에서 VTA와 보상희로를 활성화시켜주는 신경세포에서 이 도파민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전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냅스에는 많은 양의 도파민이 유지되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보상희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로인의 경우는 작용 부위가 좀 다른데 바로 VTA를 억제시켜주는 신경세포가 또 존재하는데 이 억제성 신경세포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마약과 헤로인이 되겠습니다. 이 헤로인이 투여되게 되면은 억제성 신경세포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VT에 있는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따라서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어 결과적으로 보상회로를 활성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는 흔히 노인성 치매라고 하며 그림 49-20에서 볼 수 있듯이 베타 아밀로이드로 이루어진 아밀로이드 플라그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섬유 응집체가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중뇌의 신경세포가 사멸되어서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도파민의 전구물질을 투여할 경우 이 파킨슨병의 증상이 완화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49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